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 맡고 있는 김갑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첫 번째로 꼽힌 사람이요.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랍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하죠.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 파워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녀만이 갖는 그 진솔함, 솔직함에 있다는 건데요. 자기 토크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하는 출생의 배경까지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생아요. 그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인도적인 학대를 받아온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 왔습니다. 사실 당사자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태어났는데 당사자 선택이 있는 게 아니죠. 예전엔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다르죠. 크게 문제시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화시키지도 않는 출생의 여러 모습쯤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정도로 이 삶의 환경이 변해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독서실은요,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의 삶의 얘기를 다룬 소설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같이 부과가 됩니다만. 바로 은희경 씨의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오늘 작가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해드리면요. 소설가 은희경 씨는 1995년에 등단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했고 그동안 소설집으로 타인에게 말 걸기,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상속 등의 책이 있고요. 장편으로 새해 선물,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그것은 꿈이었을까, 마이너리그, 비밀과 거짓말, 그리고 여러 유명한 문학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작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은혁경의 작품 세계 얘기해 주실 평론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신형철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은희경 씨쯤 되면 이제 이렇게 많은 소개와 설명이 필요 없는 누구나 아는 듯한 작가가 됐습니다만 또 일반적인 설명하고 평론가가 정리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서요. 은희경의 작품 세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작가 은희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5년에 신춘문예로 데뷔를 했고요. 같은 해에 장편 새해 선물이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으면서 일약 이제 스타덤에 오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발표하는 작품마다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고 또 동시에 독자들의 사랑도 같이 받아서 은희경이 이제 은희경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다 혹은 하나의 장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정도로 10년 동안 90년대를 상징하는 작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작품 세계가 변화해 오면서 자기를 갱신해 나가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표적인 중견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작가의 탄생서부터 그 부침의 과정을 쭉 지켜본 셈인데 저도 독자 한사로서 보았는데 이렇게 자기 걸 참 만들어가는 그런 작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작품은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이 작품 얘기를 조금 풀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개략적인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제 아들이죠. 이 아들이 이제 어머니와 둘이 같이 살면서 어렸을 때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다가 이제 한동안 연락이 끊어집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제 아버지가 위독하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요. 그 연락을 계기로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다시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이제 혹시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만나서 자기도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계기가 되는 것이 이를테면 이제 다이어트가 되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비만으로 이제 30여 년 동안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작고하기 전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서
아버지에게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죽게 되고 이미 그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후에 가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던 예. 상황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뭐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만 이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코드는 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예. 일단 출생이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외도로 인해서 이제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사실도 그렇고 또 하나 그 뚱뚱한 신체라고 하는 것 이제 이거는 어떤 사회적 소외,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것의 하나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출생도 또 신체적인 그런 비만의 문제도 이제 본인에게는 이제 삶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이걸 선택한 작가의 뭐 전략이라고 그럴까? 어떤 가치 지향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예, 그렇죠. 비만인들이 이를테면 이제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사실 이 작품을, 접근할 수 있는 코드가 다양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만이라고 하는 소재, 다이어트라고 하는 소재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만인을 둘러싼 사회적인 시각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비만인의 뭐 애환 이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 그 은희경이 더 초점을 맞춘 대목은 그 살이 찐다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이제 우리 몸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어떤 본능 같은 거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비만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이 터부시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이것은 이를테면 이제 문명의 어떤 기준, 문명인의 기준 같은 것인데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자연 이게 바로 이제 본능일 될 텐데요. 이 본능과 그리고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렇게 부과하는 어떤 문명의 기준 이것의 충돌이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다. 작가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작품이 그 한 인간이 그 어떻게 자기와 싸우는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살이 찌려고 하는 그 육체의 본능과 싸운다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와 싸워서 자기를 찾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코드가 될 거고요. 네. 그렇다면 말이죠. 예. 지금 다이어트라는 차원에서도 이 소설을 읽혀갈 수 있는 것이다.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요. 또 하나의 코드가 남아 있습니다만 먼저 작품을 대하고 네. 작품을 감상을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은희경 소설입니다.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난 아버지의 등 뒤벽에 있는 커다란 그림에 눈길을 주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었다. 실내 공기가 훈훈하여 접힌 목주름 사이로 땀이 배어났다.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엄마한테 더 잘해야 한다. 네.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거짓말. 난 얼굴을 숙이고 먹는 일에만 열심히 투했다. 아버지가 새우에 소스를 친 다음 내 접시로 옮겨주었다. 먹성이 좋구나. 걱정 마라. 어른이 되면 살은 저절로 빠지니까. 아버지도 네 나이 때는 별명이 찐빵이었단다.
음식을 다 먹은 뒤 눈뜰 데가 없어진 나는 또 그림을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내 시선을 쫓아서 등 뒤의 그림을 돌아보았다. 비너스란다. 바다의 거품 속에서 태어나는 장면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왜 그렇게 슬퍼졌을까? 내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을 본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안하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동안 내가 왜 태어난 걸 거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왔구나. 네. 그래, 아버지랑은 재미있었어? 아니요. 왜? 아버지는 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뚱뚱한 아이란 걸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나를 고급 식당에 데려갔지만 대학생 때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 뒤론 어머니와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다. 자기 안전은 자기 스스로 책임져. 엄마, 저 생일을 기념할 겸 다이어트를 시작할 거예요. 뭐라고? 네가 살을 빼겠다고? 하기야 30년 동안 비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으니 믿지 못하시겠죠. 이제 빨래대가 좁지 않겠구나. 2 식구뿐인데도 빨래 넣을 자리가 항상 부족했는데. 내 옷이 대형 사이즈인 이유도 있지만 엄마가 빨래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빨래대가 비좁았던 거라고요. 네가 줄어들면 집이 더 넓어지겠다. 여기까지밖에 다리가 안 오므라들어요. 쌍둥이처럼 똑같이 흰옷을 차려입은 미소년 둘이 화면 가득 싱그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님, 그 댄스 그룹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나 최근 들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다. 예. 어느 쪽이 현중이고 어느 쪽이 형준이랬지? 어떻게 매번 가르쳐줘도 몰라. 아유, 셋이라면 차라리 구별이 쉽겠는데 둘이라서 더 어려워. 꼭 우회전하고 좌회전처럼 말이야. 아참, 운전면허 따는 일은 이제 완전 포기했어요? 에휴, 필기시험에 8번이나 떨어졌는데 뭐. 아이, 근데 몇 킬로그램이나 빼려고? 20kg요? 무슨 일 있었니? 왜 갑자기 살을 빼려고 그래?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어떻게 무시하고 살아요? 요즘은 뚱뚱한 사람을 옛날처럼 단순히 둔감하고 무신경하게 보지 않는다고요. 게으르고 절제심 없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한다고요. 야야야야, 너 몸무게 100kg만 넘으면 그때부터는 체중을 톤 단위로 계산해라. 뭐야? 뭐 100보다는 0.1이라는 숫자가 뭔지 이거 갈망이 있고 이미지도 정교하지 않냐? 어? 야야, 나 다이어트 하려고 해. 너 기다리면서 다이어트 책을 3권이나 샀다? 어라? 여기. 어이구,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구만. 어? 새로운 인생이다. 그래, 살을 빼면 엘리베이터에 끼어 탈 때 눈치를 안 봐도 되겠지? 신발끈 멜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거나 가스가 나온 일도 없겠고. 아이고. 한잔 받아. 그래. 이제부턴 우리 모두가 살덩어리로 포장된 꾸러미를 벗고 비로소 진짜 네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구나. 어? 너 내가 네 차 탈 때마다 머플러가 나가는 것을 내 탓이라고 했었지. 아니, 그건 사실이야. 네가 탈 때마다 차바닥에 내려앉아서 과속 방지턱을 겨우 넘었다고. 뭐 하지만 이제부턴 비행기, 유람선, 놀이기구, 이거 뭐든 탈 때마다 그게 네 쪽으로 기울어질까봐 옆 사람 눈치를 안 봐도 되겠구만. 한잔 받아라, 임마. 알았어. 다 떨어졌네. 아줌마! 네. 여기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예. 아니, 근데
너 왜 갑자기 살 뺄 생각을 하는 거냐? 왜? 여자랑 자려고? 여자랑 자본 지가 한 3년쯤 됐거든. 아이고. 야. 그건 솔직히 다이어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적극성이라고. 너 이마 한 번이라도 여자한테 접근해서 먼저 말 걸어본 적이 있어? 없지. 근데 넌 아직 날 잘 모르는구나. 난 무엇을 간절히 원하기 이전에 내가 그것을 원해도 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하는 조건에서 살아왔었을 뿐이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진 않았어. 너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술집에서 나오자 어둠이 내려 있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지? 그럼. 식당 넘겨버린 뒤로 심심하다고 안 하셔? 편하지 뭐. 국밥 먹으러 가끔 가시는 것 같더라. 새 주인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비슷하게 맛을 낸대. 지금도 그 교회 다니시니? 아니야, 순복음 교회로 옮기셨어. 강남 사모님들이 고생하게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들었거든. 목청껏 소리 지르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싶대. 네 어머니는 언제 봐도 씩씩하셔. 그러나 어머니는 씩씩한 사람은 전혀 못 되었다. 어머니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니는 교회 정도였다. 아버지가 나를 찾는 전화는 어머니가 교회 간 시간에 걸려왔다. 국밥집에 물어봐서 전화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이 아들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만. 그 다음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댔고 병원과 병실 호스를 알려주었다. 저 국밥집이죠? 예, 그런데요. 전에 국밥집 하던 주인 아주머니 아들인데요. 전화 왔죠? 어떤 젊은 남자가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앞으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번호 가르쳐주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좀 소심하셔서 충격을 잘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안 받는데. 아무튼 알았어요.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드릴게요. 네, 그리고요, 어머니한텐 젊은 남자가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마세요. 그럼.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려 했지만 아무 기억도 나질 않았다. 대신 아버지를 놓칠세라 종종 걸음을 치는 뚱뚱한 소년이 떠올랐다. 인간의 몸은 거대한 화학공장이다. 몸속에서 남아도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는 반면 지방은 아무리 먹어도 탄수화물 없이는 저장되지 않는다. A 다이어트의 이론은 지방은 마음대로 먹고 탄수화물은 금지하는 것이다. 삼겹살을 먹어서 살을 빼는 거예요? 어이가 없구만. 살 뺀다면서 삼겹살을 먹어? 그 기름이 다 어디로 가겠냐? 어머니, 음식이 몸속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성분이 되거든요. 밥, 빵, 국수, 떡 같은 탄수화물을 앞으로는 먹지 않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밥이야말로 조상 대대로 먹어온 신토부리 건강식이야. 국수는 열량이 밥의 절반이다. 메밀국수는 널리 알려진 다이어트 식품이고. 어머니는 텔레비전 아침 방송을 거의 빼놓지 않고 보고 있었다. 과일이나 주스도 먹으면 안 돼요. 무가당도 말이냐? 네, 과일 자체에 당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감자도 사지 마세요. 전부는 곧바로 탄수화물로 분해돼요. 감자처럼 영양가 높은 음식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 알고 있어요. 설탕과 감자가 인류의 역사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영양 결핍의 시대가 아니라고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체중계가 도착했다. 뚱뚱한 사람의 불편은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다거나 식비가 많이 드는 것보다 남의 눈에 띄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난 문방구에서 산 작은 수첩을 42장만 남기고 나머진 찢어낸 뒤 한 장에 하루씩 날짜를 적어놓았다.
매일매일의 체중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일절 안 먹는다고? 아침에 달걀이나 두부에 야채를 먹어. 어떻게 매일 먹냐? 물리지 않아? 조리법을 바꿔가면서 먹지. 한 가지 야채만 먹는 게 아니라 토마토와 오이, 피망 따위를 번갈아 먹는 거야. 그럼 저녁에는? 저녁엔 고기와 생선. 하루는 삼겹살, 다음 날은 생선회, 그리고 생선구이, 베이컨구이, 닭백숙, 등심구이, 뭐 이런 식이지. 번듯한 메뉴네. 하지만 밥 없이 먹으려고 해봐. 얼마나 곤욕인지. 식욕은 오직 밥만을 원하지. 밥 생각만 해도 몸이 정신없이 흥분해. 그동안 쭉 밥에 길들여져서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몸속의 본능이 탄수화물을 향해 절규하는 거지. 점심밥 먹기가 제일로 고통스러워. 밥에 손도 안 대고 반찬만 먹는 거. 사흘째부터 몸에 변화가 왔다. 어지러움이 찾아왔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매사의 의욕이 사라지면서 회사 일조차 힘에 부쳤다. 서류 파일 저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미쓰리, 그래, 좀 들어주라.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한데. 남의 관심을 끄는 것 자체가 싫었지만 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내 머리통을 가리켜 보았다. 내가 분노하는 거야. 네? 뇌가 왜요? 우리 몸에서 최고로 신분이 높은 뇌는 노동을 하지 않잖아. 네. 에너지로 탄수화물로부터 정제된 포도당을 공급받는데 그것이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으니 화가 난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수밖에 없겠지. 닷새째 되는 날, 저녁 식탁에 삼계탕이 올라와 있었다. 닭고기는 괜찮잖아. 어머닌, 닭의 뱃속에 숨겨둔 찹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듯 말했지만 고소한 밥 냄새가 훅 풍겨왔다. 고기는 괜찮지만 고기를 먹은 뒤 냉면 혹은 된장찌개에 밥을 먹는 순간 살이 찌는 거라고요. 사람이란 고기가 들어가야 힘을 쓰는 법이야. 어머니, 옛날 머슴들이 왜 고봉밥을 먹었겠어요. 곡물은 설탕 다음으로 손쉽게 에너지가 되거든요. 아유, 어서 먹어. 너 이러다가 쓰러진다. 저 안 돼요. 창고에 남아드는 재고를 다 써버리기 전에 안 돼요. 저 그냥 참치캔 두부만 먹을래요. 아유,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만 주면 돼. 그게 건강의 비결이야. 제발 좀 유혹하지 말아요. 나도 지금 그러고 싶어 못 견디겠으니까. 몸은 늘 우리에게 각종 신호를 보내 생존이라는 경기를 컨트롤한다. 문제는 지방에서만큼은 몸이 원하는 만족과 내가 원하는 건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뇌는 더욱 내 편이 아니다. 자신 있을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뱃속 내장에 포도당을 잔뜩 쌓아놓으라고 명령한다. 자, 그럼 여기 꿀물이라도 좀 마셔. 참치하고 두부만 먹었으니까 입안이 텁텁할 거 아니야. 제발요! 나 좀 유혹하지 말아요! 그 다음날 저녁으론 내가 주문한 대로 고등어 구이와 두부 부침이 차려졌다. 그런데 주문하지 않은 쌀밥과 소면을 얹은 낙지 볶음도 함께였다. 편식은 세상이 다 아는 나쁜 습관이야. 방송에서도 그러더라. 음식을 골고루 먹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반식을 하라고. 내가 그 말을 따르지 않자 어머니는 다시 작전을 바꿨다. 고기에 단내가 풍기는 불고기 양념을 하는가 하면 닭 매운탕이나 오징어 볶음에도 설탕을 넣어 조리했다. 유혹을 이기기 어려울수록 어머니에게 화가 났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제발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네? 저요,
만약 이 다이어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난 어머니가 원하는 결혼 절대 하지 못할 거예요. 뚱뚱한 것이 분명할 자식 따위는 절대 남기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아무 희망 없이 사는 건 한때 부도덕했던 대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의 보복이라는 듯이 난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상처를 주는 자를 멸시하는 어머니 또한 만만치 않았다. 내가 너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널 뱃속에 다시 집어넣겠다. 넌 나 아니었으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누가 네가 태어난 걸 반가워했겠냐? 아버진 한참 뒤에 나 네가 태어난 걸 알았어. 몸무게는 매일 조금씩 줄어갔다. 손목 시계가 헐렁해졌고 와이셔츠 목 단추가 헐거워졌다. 8kg이 줄어들었을 때 나는 이 다이어트야말로 문명적 선택 단계로 접어든 현생 인류의 새로운 존재 증명임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된다고?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비와 나는 계속해서 수많은 식당을 지나쳐갔다. 모두 밥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음식이었고 탄수화물 덩어리였다. 중국 음식점 앞에서 비가 걸음을 멈췄다. 우린 상관없다고 했지? 근데 중국 음식에는 거의 다 전분이 들어가거든. 아이고, 그럼 샌드위치는 당연히 안 되겠지. 빵도 빵이지만 마요네즈엔 설탕이 들어가잖아. 아이야, 네가 뭘 먹든 말든 난 그냥 끼니나 때워야겠다. 따라와. 결국 비는 가장 가까운 패스트푸드점으로 나를 끌고 갔다. 비는 치킨과 콜라와 비스킷을, 난 소스를 뺀 햄버거를 주문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밥을 안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오지 않을까? 다이어트는 칼로리보다 대사의 문제야. 사자는 고기만 먹지만 몸 안에서 탄수화물이 합성되니까 영양의 균형에 문제가 없어. 소는 풀만 먹지만 몸속에 기름진 부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아이고, 거의 자동이구만. 채널은 고정이고. 뚱뚱한 사람은 몸집이 커서 눈에 잘 띄는 게 아니다. 뭔가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시선이 멈추는 것이다. 건너편의 꼬마가 내가 햄버거의 내용물만 먹고 빵을 쟁반에 던져버리는 것을 빤히 보고 있다. 왜? 치킨 한 개 먹어보지? 야, 기름기는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 다 벗은 닭은 괜찮은데 기름에 뛰어든 거잖아. 아이고, 고생이 참 많네요. 겨울 동안 잠만 푹 자고 나면 살이 다 빠져있는 곰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자고 나면 살이 빠진다고? 야, 곰도 지방 흡입 수술을 한다는 건 처음 알았네. 그러게, 돈도 많네. 왜 인간이 과식을 하는 줄 알아? 빙하기의 선조는 주기적으로 굶었잖아. 지방질을 저장하는 것은 다음번 추위와 가뭄, 궁핍기에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어. 과식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능력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뚱뚱한 사람도 주기적으로 배가 고파지고 음식이 맛있는 거야. 인간의 몸에 디자인된 유전적인 결함인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조상 탓만 하면 되겠네. 비가 건너편 꼬마와 꼭 닮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비가 뚱뚱한 사람을 보듯이 나를 보는 것은 정말 처음이었다. 야, 네가 네 몸속 뚱보의식하고 대결하는 동안은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 되고 말 거야. 너 그러니까 넌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니야. 잘못된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네 잘못은 없다는 거 아니야. 나는 말없이 빈 콜라잔과 더러워진 냅킨을 쟁반에 담았다. 네가 원시인이라고 부르는 놈을 넌 상당히 혐오하는 것 같은데 말이야. 너는 너라는 존재를 상당히 이성적인 주체고 그놈은 뭐냐? 너한테 기생하는 식객 같은 미개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란 무슨 말씀을. 그놈이 바로 너야. 그날 저녁 나는 삼겹살에 소주 반병을 마셨다. 나머지 반병은 어머니가 마셨다. 너 솔직히 말해봐. 왜 그렇게 살 빼는데 열심이야? 무슨 일 있는 거지? 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살을 빼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아버지는 아직도 병실에 있었고 2차 수술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간호사에게 아버지 병세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난 묻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를 보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을 감추려다 보니 늘 그런 식이었다. 난 수첩을 열어 날짜를 확인했다. 예. 이젠 네 덩치가 텔레비전 화면을 다 가리지 않는구나. 오늘은 현중이 혼자만 나온 거 맞지? 어머니는 술이 좀 올랐을 땐 농담을 잘했다. 화면에서는 미소년들이 벌칙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고추냉이 같은 떡을 먹고 있었다. 사람이 이쁘면 먹는 것도 이쁘구나. 늙으면 먹는 모습이 추해진다는 말이 있어. 먹을 것을 뺏어야 할 때가 온 거지. 죽을 때가 된 거야. 사람이 정을 뗄 때도 그런다더라. 정이 식으면 먹는 모습이 제일로 보기 싫어진단다. 좋아지는 마음도 다 먹을 때 생겨나고 살가운 정도 한 밥상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먹는 게 이쁘면 곧 돼지가 되겠네? 나가서 소주 한 병 더 사와라. 살 뺀다면서 운동은 안 하냐? 밥만 무슨 왼수보도 타지 말고. 그럼 못 써.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라고. 보릿고개를 생각해야지. 그 시절엔 말이야. 굶지만 않는다면 정말 무슨 일이건 다 했어. 지금은요, 그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굶어 죽는 시절이 아니라고요. 몸이 지방 합성에서 지방 분해 단계로 접어든 듯했다. 평소의 생활 리듬을 찾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의 놀란 눈에서 체형의 변화가 확연히 나타났다. 팀장님, 쌍꺼풀이 너무 또렷하고 멋있으세요. 야야야, 난 산에 오를 때 말이야 배에 힘을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나무나 바위를 붙잡거든. 그것도 뱃살이랑 관계가 있나? 몸이 마지막까지 사수하는 지방 저장구가 이거 배잖아. 그래서 뱃살이 맨 나중에 빠지지. 단 음식은 왜 살이 찌는 거예요? 그건 몸이 가장 쉽게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포도당 주사잖아. 그래서 단 음식은 한 단계만 거치면 곧바로 포도당이 되거든. 이제 실루엣이 살아나고 있었다. 난 아버지를 보러 가기 위해 양복 2벌과 셔츠를 새로 샀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간호사가 장례식장으로 연락해보라고 했다. 내일이 발인이었다. 새 양복은 오랫동안 걸려있던 다른 옷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낡은 양복 저고리는 탄성이 없이 과거의 껍질처럼 허전해 보였다. 하지만 검은 양복은 그 옷뿐이었다. 난 양복솔로 먼지를 털어내면서 고통스러운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웬일이냐? 검은 양복을 다 입고 있고. 어디 상갓집에 가냐? 아니, 너 설마 나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너무 일찍 왔어. 시간이 남아서. 장례식장이 이 근처거든. 야야야. 우리 아버지한테 여관비 5,000원이 없거나 수술비 5만 원이 있거나 이 둘 중 하나였으면 난 아마 태어나지 않았을걸? 넌
어떻게 얘기할 때마다 바뀌냐? 사실 아버지가 엄마한테 수술비를 마련해주긴 했대. 근데 엄마가 수술비로 마음에 드는 가방을 사버렸지 뭐야. 안 그랬으면 난 만들어지지도 않았을걸? 그러니까 난 가방하고 경쟁해서 졌기 때문에 태어난 인생이다 이 말씀이지. 난 뒤에서 그렇게 농담할 수 있는 비가 부러웠다. 알았어. 농담 그만할게. 자, 이번에 내 진짜 탄생 설화를 들려줄게. 엄마가 산후중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 누나를 데리고 옆집에 놀러 갔다 왔더니 100일 된 갓난아기,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우리 형이겠지? 그 아기가 죽었더래요. 아버진 그 전날 정관 수술을 받았는데 말이야. 우리 누나 이 외동이를 키울 생각은 없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뭐라고? 몸 안에 남아있는 정자 중에 아직 살아있는 것이 있을 테니까 수정이 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나잖아. 야, 내가 사춘기 때 제일 괴로웠던 것은 어떻게 이 아버지가 갓난아기의 주검이 놓였던 이부자리에서 또 나를 만들 수가 있었냐는 거였지. 참. 근데 이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 삶은 그런 식으로 비루하게 이어지는 거고 또 우린 아버지들의 위선 속에 세상을 배우는 거잖냐. 글쎄, 너하고 난 달라. 예? 네 아버진 너를 얻기 위해 잠시 커튼 뒤로 들어갔지만 우리 아버진 날 원한 적이 없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먼저 일어나야 되겠다. 야. 난 부의금을 전하고 복도로 나왔다. 빈소에 들어가 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식당은 이쪽입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네. 식당으로 들어가는 내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나는 남의 눈에 띌 만큼 뚱뚱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곧 일어날 생각으로 입구에 앉았던 나는 청년의 당부로 구석자리로 갔다. 국밥 한 그릇 드세요. 따뜻할 거예요.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찌르면서 붉은 국물 속에 든 하얀 밥알이 나를 자극했다. 그러나 나는 슬픔에 잠긴 여인이 무안하지 않도록 얼른 소주병을 땄다. 조문객이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불편했으므로 나는 계속 소주를 마셨다. 공교롭게도 내가 앉은 자리는 친척들의 테이블인 모양이었다. 내겐 친척이 거의 없었다. 아버지의 친척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잠시 눈물 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니, 왜 밥을 안 드셨어요? 아유, 이거 다 식었네. 새 것으로 바꿔드릴게요.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인은 굳이 국밥을 새 것으로 바꿔왔다. 친척들이 던지는 말로 여인은 아버지의 누이가 분명했다. 제가 누구신지 몰라서 술 한잔 받으시죠? 네. 난 얼른 이 자리를 빠져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밥을 가리켰다. 그 좀 들어보세요. 맛이 괜찮습니다. 네. 남자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으니 어딘지 사연이 있어 보이는 까닭일 것이다. 남자가 내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자, 드셔보세요. 네?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괜찮다니까요. 그러시지 말고 좀 들어보세요. 국밥 맛이 아주 괜찮다니까요. 난 차마 뿌리칠 수가 없어 마침내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밥알이 부드럽게 넘어갔다. 내 몸이 미칠 듯이 환호했다.
네가 그토록 원하는 탄수화물이다, 임마. 난 이상한 감동으로 국밥을 먹고 있었다. 굶주린 자식을 먹이는 아비의 마음을 넘어 고통받아온 몸을 구원하는 메시아 같은 기분이었다. 한 그릇 더 드릴까? 술을 워낙 많이 드시던데. 네. 너무 맛있는데요? 너 셋째 아니냐? 네? 아니, 미국에서 언제 왔어? 야, 너 갈수록 큰아버지를 닮아가는구나. 저 아닙니다. 그 순간 모두가 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왔다. 복도로 나온 나는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멀리 희미하게 아버지의 영정이 보였다. 상주가 다가왔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인사를 건넸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에게 절을 한 뒤 나는 고개를 돌려 입속에 밥알을 뱉었다.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이 치밀었다. 상주가 신문지로 싼 커다란 액자를 내게 내밀었다. 오래전 기억이지만 액자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눈에 익었다. 자,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긴 것입니다. 꼭 드리라고 해서요. 네. 내가 늘 보티첼리의 비너스를 보았던 것은 다른 뭔가를 보지 않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비너스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에게서 나를 차단시켜 다른 문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탈리아 식당에서 아버지는 뚱뚱한 아이가 아닌 날씬한 아들을 보았어야 했다. 비너스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날 멸시한다고. You are so beautiful to me.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은희경 소설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손정성, 박정민, 장혜선, 김대중, 홍선영, 전지원, 이지환, 장민혁, 박영재, 정영석, 백승철, 김석환, 안소희, 음악 손지명, 효과 최경상, 안익수였습니다. 평론가 신영철 선생이 이 작품 세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 선생님 작품 감상 전에 은희경 소설 이것을 두 가지 코드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하나의 단서로 다이어트 소설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는 또 한 각도가 부자지간, 서글픈 부자지간의 얘기로 이제 읽힌다는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규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아들의 욕망, 게다가 이제 사생아일 경우라면 그 욕망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애잔함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는 설명이 필요 없이 많은 분들이 바로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에는 조금 다른 배경들이 좀,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은희경 작가 개인의 경우에도 이 아버지라는 소재가 여러 가지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는데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선물에서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죠. 아버지는 내게 농담일 뿐이었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 문장이 이제 뜻하는 바가 이를테면 90년대 중반에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 자유주의 혹은 개인주의, 자기 삶은 스스로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반영하는 문장이라고 한다면 2007년에 발표된 상속 그리고 2005년에 발표된 비밀과 거짓말 이 두 작품을 경계로 해서 은희경 작가가 아버지라는 소재를 대하는 태도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 10여 년 전에는 이 아버지가 나의 삶을 규정하는 큰 요인이 되지 못한다. 네. 나는 그냥 나다. 이런 관점이 승했다면요. 요 작품들을 경계로 해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요소가 혹은 아버지로 상징되는 여러 가지 환경, 세계, 조건 뭐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삶을 근원에서 규정하는가라고 하는 그 힘에 대한 자각, 네. 그 숙명에 대한 수용 이런 맥락들이 좀 나타나 있는데 이를테면 이 작품도 그런 맥락에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아들의 이야기로만 읽을 필요는 없고요. 한국 사회가 이제는 어떤 그 삶의 불확실성 혹은 불안정성에 이제 사로잡혀서 더 이상 자유주의 혹은 개인주의만으로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없다는 어떤 자각, 그런 어떤 씁쓸한 성숙, 혹은 뭐 어떤 작가의 표현을 빌자면은 쿨의 파산 뭐 이런 네.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떤 그런 성숙한 시각 같은 것을 이 작품에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애써 이제 무시하고 심지어는 경멸하기까지 했던 작가의 작품색이었는데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한 존재를 얼마나 규정하는 어마어마한 힘의 배경이었던가 이걸. 그러니까 아버지를 뭐 긍정한다거나 받아들이나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얘기겠죠. 아버지의 힘의 크기를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작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상속을 발표할 즈음에 실제로 이제 윤희경 작가가 부친상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 개인 사적인 맥락도 좀 개입이 되어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와 더불어서 평론가 신형철 선생이 좀 전문적인 분석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지면을 통해서 뵐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늘 실장녀만 맡지만 실제로 저 가수의 사업도 하고요. 그림까지 그려요. 하고 싶은 것 모두 즐겨라. 그랜드 스타렉스 탄생. 능력 있는 사람만 타는 거예요. Enjoy everything. 그랜드 스타렉스. 은희경이란 작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사람마다 자기 기억이 다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문단에 갓 나왔을 때 아주 풋풋하고 신선해 보이는 모습, 그게 지금까지도 지워지질 않는데 문단 전체 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제 어떤 든든한 기둥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중견으로 어느덧 되어 있군요. 네, 오늘 그녀의 근간을 같이 감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송윤지, 기술 이흥규, 연출 이계창이었습니다.